네,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 철학원 기획사부장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셰익스피어의 4개 비극 작품을 이제 순서대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첫 작품은 햄릿입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여기서 아마 저희 학교에 도인환 교수께서 오셔서 햄릿 작품을 강연을 하셨습니다. 이 권력투쟁과 방황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제는 영원한 현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박우수 교수님께서 아마 초점을 어디에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연 자료에 보면 계속 거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초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은 자칭 이 셰익스피어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면서 동시에 또 제2의 셰익스피어, 그러니까 영국 사람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의 모국어인 영어 사전을 만든 사람이죠. 18세기 영국이 자랑한 지성입니다. 세뮤얼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 18세기의 표현이 21세기에도 여전히 햄릿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인물 분석인데, 그런 의미에서 거울이 만약에 사용된다면 오늘 이제 강연을 통해서 우리는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 시작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균입니다. 방금 이재승 교수님께서는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를 그렇게나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야말로 대구 시민 여러분, 인문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셰익스피어를 5차례나 이어서 이제 연강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런 인문학 강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들춰봐도 한 작가를 연속 이렇게 강연을 이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란 하루아침에 1, 2년에 이루어지는 학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끈기와 인내 그리고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4작품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문학은 차츰 자신의 속 깊은 가운데서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믿고 또 더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787회 햄릿 영원한 현대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박우수 교수님을 짧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영어영문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한국중건세 영문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수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서로는 셰익스피어와 바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그리고 수사학과 문학, 무엇보다도 지금 열린 책들이라고 하는 곳 출판사에 오늘 햄릿을 포함해서 몇몇 또 작품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도서관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직접 구입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햄릿 영원한 현대인을 강연해 주실 박우수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사회자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던 박우수입니다. 아주 명망 있는 이런 도시에 와서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연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 지금 마스크 쓰고 얘기해도 잘 들리시죠? 예, 가능하면 마스크 쓰고 그냥 하겠습니다. 서로 안전을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요. 저는 어렸을 때 책에서 대구 하면 사과를 연상하게끔 그렇게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오늘 와서 처음으로 대구 하면 사과가 아니라 목요 인문학 포럼이 있다로 그 캐치프레이즈가 바뀐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이 강연이 벌써 787회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 정도 지속이 되려면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아마 이런 그 연속 강연이 이루어졌을 건데요. 그 아마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런 기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주최하는 쪽에서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들어도 반응이 없으면 뭐 어차피 폐기되는 건데, 이걸 지금까지 유지해 오신 여러분들의 그 끈기와 관심이 굉장히 찬양할 만하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보니까 저기 앞에 인문학 포럼 밑에 인간 세상의 중심에 서다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 걸 오늘 와서 봤습니다. 저 얘기는 그 고전 그리스 시대 소피스트였던 헤라클리투스가 인간의 만물이 척도다라고 했던 얘기의 이제 번안품 같은데요. 저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시 의미 있게 크게 받아들여졌던 게 소위 서구에서는 르네상스이죠.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저희들이 르네상스를 인문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는 신중심의 사회에서, 종교 중심의 사회에서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새로운 사회의 틀을 바꿔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 인문주의라고 이렇게 인간 중심 쪽으로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기본적으로는 세속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근대화라고 하는 기치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는 세속화의 과정입니다. 저게 반드시 현대 문명에서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착각,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착취하고 자연을 자꾸 공생이 아니라 대상물로만 이렇게 거의 노예 취급을 하면서 그거를 가깝게 그 인간의 지배하에서 들어가려는 이제 시도들이 소위 근대화 시초인데요. 이게 이제 르네상스부터 출발하는 방식들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의 라뚜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입니다. 원래는 불어로 썼던 책이고요. 근데 자연을 지배하는 데서부터 자꾸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이제 근대적인 인간의 탄생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을 지배하고 주인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쓰나미 한 번 오면 인간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꼼짝 못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양반은 우리는 근대적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한 번도 실현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햄릿의 자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패하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외부적인 조건과의 갈등 투쟁하는 과정에서 패배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프리 초서라고 하는 근대 초의 영국의 14세기 후반에 시인은 그 수도승의 이야기라고 하는 데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비극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너무 굉장히 그 간단한 그 보카치오식 얘기를 이제 영어로 풀어놓은 거고요. 셰익스피어는 왜 이 양반이 저희가 지금 제가 부제로 이거 물론 이제 영원한 현대인이라고 하는 이 부제는 오늘 강연에 말씀드릴 그거는 제가 스스로 갖다 붙인 건 아니고요. 이 우리가 철학원 쪽에서 저한테 주어진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실현의 욕망이 어떻게 이제 그 좌절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요. 근대적인 자의식에 찬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화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 거의 뭐 그 자폭하다시피 분열돼 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햄릿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혹시 뭐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도 논평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햄릿이라고 하는 거를 작품을 원문으로 읽지는 않으셨겠지만 대체적으로 19세기에 나온 찰스 램과 메리 램이 공조로 만든 셰익스피어 이야기라고 하는 저희 나라에서는 아마 그게 56년도 57년도에 문교부라고 하는 데서 이 세계 명작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때 금화 피천득 선생께서 그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셰익스피어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 1호로 나온 번역대에 나온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셰익스피어를 영어로 읽는 거는 영국 사람들한테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풀어서 쓴 그런 동화책 비슷한 이야기 그림 길어가지고 이런 그 책을 이제 많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부분 스토리를 기억을 하고 있죠. 다들 그 모비딕을 그 멜빌의 책을 어떻게 전공 아닌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 배 난파하는 이야기 자꾸 해가지고 흰 고래라고 해가지고 일본 번역 그대로 갔다가 백경이라고 해놓은 책은 저도 소년 세계 명작 문고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거 읽어가지고는 뭐도 알 수가 없는 얘기죠. 그냥 이런 어서 난파되는 이야기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근데 대체로 지금 그 햄릿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그 친숙함이 과연 작품을 이해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게 오히려 선입견으로 방해가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제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가능하면 조금 읽어보십시오. 미리 좀 읽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일찍 한 2달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보내드려가지고 다 그냥 어디 이렇게 선반에 얹어 놓으셨다가 가져오셨으면 이제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실 건데요. 셰익스피어가 그 근대적인 인간의 출현을 이제 그려내는 그런 그 셰익스피어 위대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그 기억할 수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물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낸 거죠. 아주 독특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가 그 온갖 손을 안 대는 게 없는 백과전사학파이죠. 뭐 동물론, 뭐 윤리학, 형이상학 뭐 안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의 그 문학을 주로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책들, 시학이라고 하는 책하고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물을 만드는 거는 그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구성을 갖추는가.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냥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리스 신화를, 호머에서 비롯되는 신화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 거니까요, 작가들이.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알려진 이야기를 나름대로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자기식으로 펼쳐내는가, 이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런데 자기 후대에 오면서, 자기 때로 오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다. 문학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퇴폐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플롯이 중심이 아니고, 이야기를 각색하는 것이 플롯입니다. 플롯이 중심이 아니고 인물이 중심으로 자꾸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학이 격이 떨어지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그게 아니고, 플롯 자체도 물론 중시하지만 플롯에 앞서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인물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깊이와 넓이가 너무 대단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제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작가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라고 하는 측면, 이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들이 저 친구 캐릭터가 개판이야, 아주 못돼 먹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캐릭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캐릭터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자라든지 그냥 뭐 저희 어떤 특정한 부호 1, 2, 3, 4 뭐 경리언 디글리 같은 데 이런 거 다 캐릭터예요. 그리고 어떤 표식이라는 데지, 가령 제 키가 뭐 몇 센치라고 뭐 애들 문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거 집에 하면 이제 혼나겠지만 키 잴 때마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얼마 컸는가 보자라고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세오프라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캐릭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요. 그것도 그 각각의 나이별, 성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예를 들면 노인들, 세넥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행동은 안 하면서 말이 많아요. 그리고 돈은 안 풀면서 꼭 쥐고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햇빛을 좋아하고, 햇빛 속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 옛날 과거, 미래 얘기 안 하고 과거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노인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들, 이런 특징은 뭐고, 이런 거를 쭉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17세기에 또 영국에서도 꽤 유행을 하는데요. 그런 문학 장르를 혹시 피카소의 그 장탁이라고 하는 그 크로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림에 한 번도 띄지 않고 그냥 장탁의 모습을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그렇게 해놓은 그림이요. 그 바로 한순간에 그 사물의 특징을 딱 잡아채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캐릭터예요. 그런 것이 17세기에도 영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그 캐릭터라고 하는 그 장르를 썼던 그 당시에 그 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짧은 책인데요. 대우주가 아니고 인간이 소우주죠. 그러니까 작은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인간이고, 인간 밖에 저 은하계를 포함한 지구를 포함한 이 항성계, 이런 모든 것들이 마크로코스모스, 대우주, 소우주, 이런 좋은 관계를, 1대1 좋은 관계를, 그걸 이제 코리스판던스라고 하는데 보들레르의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캐릭터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잡아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이제 대단한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다른 거는 다 이야기는 잘 모르셔도 나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중심 인물이에요. 4대 비극 한번 꼽아 볼까요? 아까 4대 비극 연작 시리즈로 이제 오늘부터 강의 이렇게 쭉 하실 거라고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을 쓰기 직전에 쓴 작품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에서 기가 막히게 고뇌하는 인물을 만들어내죠. 그게 시저를 살해해야 되는 브루터스 공화주의자. 이 줄리어스 시저는 시저리즘이라고 하는, 혹시 초등학교 때 여기 그 다들 정년하신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 큐리 부인전이 마리 큐리 나왔을 때 그 챕터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이런 때 배우셨던 거? 장학사가 학교 검열을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역사를 잘 배우고 있는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엄청 떨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대답을 못하면 가르치는 게 엉터리가 된 게 드러나니까 장학사한테 힐문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리 큐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누구누구 왕 하고 역대 그 소위 말해서 저희식으로 조선시대 태종태세 문단세를 짜르륵 이제 애워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 짜르 누구누구 뭐 어쩌고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그쪽 슬라브족 언어들이 짜르잖아요. 그러니까 짜르라고 하는 그 시저라고 하는 거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입니다. 그냥 최고 통치자, 왕이란 뜻이에요. 케사르, 짜르, 시저, 이거 다 왕, 절대 권력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저리즘, 왕권, 절대 왕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줄리어스 시저의 시저리즘과 로마 공화주의의 갈등을 역사적 배경을 하면서 브루터스의 인간적인 고뇌, 이건 과연 자기 이상을 위해서 시저라고 하는 인간을 죽여야만 하는가 하는 갈등을 참 기가 막히게 그려놓은 작품이죠. 바로 그 작품이 이 햄릿의 바로 앞서 있는 1599년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도 그 작품을 끌어가는 그 줄리어스 시저는 3막에서 1장 일찍 죽어버려요. 작품이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아무리 훌륭한 그 SF 영화라고 하는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터미네이터가 왜 안 죽어요? 말도 안 되는 만화 영화죠. 안 죽잖아요. 죽으면 10분 만에 영화 끝내야죠. 문 닫고 나와야죠. 끝까지 어떤 식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그 시저는 죽은 다음에 유령으로 떠돌면서 그 작품을 지배해버려요. 5막까지 마지막에 필리파이 전투장에 브루터스가 잠들어 있는데 막사에 나타나요. 2번이나. 이미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당한 거예요. 브루터스가. 그런 작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4대 비극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줄리어스 시저는 그 작품에 사실은 작품을 끌어가는 거는 브루터스하고 안토니오예요. 마커스 안토니우스예요. 그런데 작품 제목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중심 인물이 항상 작품에 제목을 붙이는 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4대 비극 보세요. 오셀로, 햄릿, 킹리어, 맥베스 다 주인공 이름이에요. 코미디는 절대로 그렇게 안 붙여요. 당신 뜻대로, 한여름밤의 꿈, 그게 분위기를 얘기하는 이름이지 어디 사람 이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코미디는 없어요. 뒤에 마지막에 가는 마지막 작품들 속에서도 뭐 폭풍우라든지 뭐 이렇게 붙여 있지, 프로스페로 이렇게 안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셰익스피어 이제 그 햄릿이 탄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그 왜 제가 이제 자꾸 그 서론을 좀 이렇게 하냐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건 이제 그 보시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지점들이고, 저는 가능하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셰익스피어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바람에서, 너무 이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는 거는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고
햄릿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다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저희한테 그만큼 더 친숙해졌냐면요. 19세기의 러시아 작가인 뚜레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미 유럽 문화의 변방에 있는 게 러시아거든요. 저 동유럽 저 끝에 있는 게 시베리아 쪽까지 이어지는 그 서유럽 쪽에서 보면은 유럽의 끝지점 야만족이 스페인이고요. 로마에서 보면 동유럽 쪽의 끝에 이제 그게 시베리아 쪽으로 이어진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러시아 지식인들은 주로 프랑스 파리에 와가지고 이제 교류하고 문화를 배워가고 그러죠. 그래서 다들 이 뭐 톨스토이니 뚜레게네프니 다 뭐 프랑스 문화권 독일 문화권의 영향을 엄청 받은 사람들인데 이 뚜레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소설로도 뭐 저희 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처녀제라든지. 근데 이 양반이 쓴 그 셰익스피어를 좋아해가지고 쓴 글 중에 자기 작품으로도 창작으로도 다시 반환해서 쓴 작품도 있어요. 물론 스테베 리어라고 하는 거는 킹 리어를 자기식으로 단편 소설로 쓴 겁니다. 스테베 리어라고 하는 게 뚜레게네프 작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평론 글 중에 햄릿이냐 돈키호테냐고 해가지고 쓴 글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눠놔요. 성품에 대해서. 하나는 돈키호테형 인간, 하나는 햄릿형 인간. 굉장히 그럴싸하죠. 사실은 그거 안 맞죠. 작품 내용으로 보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사람마다 특징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게 사람이 그렇게 딱 흑백 논리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돈키호테, 하나는 햄릿. 햄릿 속에 돈키호테가 있고요. 돈키호테 속에 햄릿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게 쉽게 산수 인수분해 하듯이 딱 떨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기계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 글을 읽어보면 뭐 무슨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워낙 대별해가지고 이렇게 딱 기억하기 쉽게 해주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쉽게 이해되는 것 같고 내용이야 별로 점검 안 해보고 그냥 대부분 받아들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지점 때문에 훨씬 저희들한테는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거고 햄릿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강하게 저희들한테는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지 중에 하나는 거기 이제 글 속에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주장으로 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햄릿의 경우에 과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의 해석을 많이 빚지고 있어가지고 햄릿이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고하는 인간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못하는 우유부단한 이런 인물들을 갖다가 이제 자꾸 햄릿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햄릿은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이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서는 저희들이 자꾸 뭐랄까 떠드는 것만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침묵도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하는 거고 언어예요. 마찬가지로 햄릿이 끝없이 사유하고 선택의 여지를 다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훑어보는 행위들 이거 자체가 바깥으로 어떤 결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거를 사고와 행동이라고 하는 식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릿한테는 행위와 사고가 분리되지 않는 인간형을 엄청 추구해요. 이상적으로 추구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 세계 안에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한계를 가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사고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초지일관하게 한쪽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흐름을 잊어버리고 혼동이 오게 되죠. 사실 이제 지금 옳았던 게 그 다음 순간에 생각하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생기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서 햄릿이 시간의식에 끝없이 시간과 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이게 이제 중세 인물들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중세에는 신의 의지 안에서 신의 속성 안에서 통일된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한한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과 자기에 대한 끝없는 생각, 이 부분이 햄릿이 근대인 혹은 뭐 현대인이라고 하면 너무 가까우니까요. 근대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햄릿은 기본적으로 복수비극이에요. 복수극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선행 조건으로? 복수할 대상을 찾는 거죠. 네? 아니, 복수를 하려면 복수할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 찾기가 햄릿이 직접 자기가 목격한 사건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이 대상이 과연 맞는 건가? 복수의 대상이 이건 죽음에 관한 얘기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서양의 비평가들은 소포클리스의 오이디푸스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도 오이디푸스란 말은 그리스 말로 발목이 부풀어 오른 자라는 뜻입니다. 그 아폴로의 신탁에 의해서 이놈은 살아나면 아버지 죽이고 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 놈이다라고 하는 저주가 내린 놈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테베의 자식인데 테베 라이우스의 왕의 자식인데 목동을 시켜가지고 바로 죽여버리기가 그래서 갖다 버려버리라고 그러죠, 산에. 그런데 이제 못 도망가게 발목을 뚫어가지고 산에다 버려놨어요. 그런데 그 다른 부족의 옆에 있던 고린도의 목동이 와가지고 그걸 발견해가지고 자기 주인 집에다 데려가서 키워준 거죠.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런 그 저주받을 운명을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제 전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죽이는 이런 페류나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도망간 게 자기 원래 태어난 고향 조국인 테베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삼거리에서 행렬을 만나는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인 라이어스가 타고 있었는데 거기 실갱이가 붙어요. 서로 이놈아 길을 비켜라라고. 그러다가 지팡이로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로 실어 들어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내용이 그거예요. 어렸을 때는 4발, 커서는 2발, 늙어서는 3발 짐승이 뭐냐?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그 바로 못 맞히면 거의 민담이죠. 못 맞히면 바로 현장에서 스핑크스가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공포의 대상인데 그걸 유일하게 풀고 테베로 들어온 인간이 오이디푸스예요. 수수께끼는 사람이죠. 예, 사람이라는 게 어렸을 때 4발로 기어다니고 커서는 2발로 씩씩하게 돌아다니다가 늙어지면 지팡이를 짚는 그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바로. 그런데 그가
찾아내야 되는 그거, 자기를 지금 태베가 자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어머니 결혼하고 자식도 5이나 낳아요. 그러고 나서 태베 다시 역병이, 요새 지금 말하면 코로나가 이제 흉흉하게 번성해가지고 다시 점쟁이를 불러다 물어보니까 아주 못된 아버지를 죽인, 라이어스를 죽인 아버지를 죽인 인간이 어머니와 결혼해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나중에 19세기 영국의 콜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도 세상에서 가장 플롯 구성이 뛰어난 작품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작품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이디푸스가 고집스럽게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걸 찾아다녀요. 근데 그거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눈먼 장님만 알고 있어요. 티레시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비밀을 푼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그런데 탐정이 곧 뭐예요? 범인이죠. 기가 막힌 탐정 소설입니다. 범인을 찾는 사람이 범인이라고요. 그거를 극적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극적 아이러니. 근데 바로 그러한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누가 범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게 햄릿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작품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작품이지만 작품이 굉장히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 작품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의 전 세계, 당시에 신대륙을 물론 발견한 거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지도도 그렇고 지식인들 뭐 나중에 밀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신대륙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3개의 대륙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대체로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 이제 그 유럽을 가지고서 쓴 작품인데 덴마크 이 작품만큼 전 유럽을 다루고 있는 작품,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전 세계라고요.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많은 배경을 갖고 있는지? 나라가 몇 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첫 번째 덴마크. 덴마크에서 일어난 얘기니까. 두 번째 셰익스피어 작가의 나라, 모국, 잉글랜드. 예, 독일. 예, 비텐베르그, 루터가 구약학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이 나옵니다. 노르웨이, 폴란드, 또 하나 빠졌어요. 중요한 유럽의 강대국 프랑스가 나옵니다. 전 유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과 카톨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 루터가 독일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 루터의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라고 하는 이쪽에서 프로테스트 하는 거죠. 옛날에 과거의 로마 교황의 권위를 항의한다. 그래서 붙어진 이름이죠. 프로테스탄티즘, 항의하는 주의, 프로테스트들. 그 중에서 조금 더 프로테스탄티즘 중에서 조금 더 과격한 분자들을 퓨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프로테스탄트들인데 이 개신교들이에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티즘이 카톨릭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영국에서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영국은 그거를 비아 메디아라고 해가지고 중도 노선을 적절하게 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이 너무 치우치면 반발이 너무 심해지니까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하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새 나라를 찾아간 게 그게 미국으로 건너갔던 퓨리탄들이에요. 근데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천국, 지옥, 연옥 다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옥하고 천국은 믿지만 연옥은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고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들을 보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 엘리지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옥, 하데스도, 그 플루토가 왕으로 있는 하데스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 걸쳐 있는 데는 없어요. 그게 연옥이에요. 근데 연옥은 이게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왜? 인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인간이 지상에서 행하는 덕에 의해서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거기서 연옥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파가토리오예요. 그걸 씻어내는 데예요. 죄를 씻어주는, 소위 우리 불교라든지 뭐 이런 그 고전 샤머니즘에서 식긴쿠도 하는 것처럼 그 죄를 씻어주는 그 지역이라고요.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제들이에요. 가톨릭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는 게 그게 바로 타락의 징조라고 이제 뭐 면죄부 팔고 어쩌다고 이제 그래서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독일에서 주로 공부하다 온 사람이 바로 햄릿이에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거기서 와요. 그래서 이미 프로테스탄티즘에 많이 세뇌되어 있고 거기서 깃들어 있는데 지금 햄릿한테 복수를 요청하는 같은 햄릿이에요. 두 개의 햄릿이죠. 작품이 햄릿, 아버지 이름도 햄릿이고 아들놈도 햄릿이에요. 그만큼 생리적인 연대감이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복수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유령이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썼을 바로 직전에 바로 이제 1, 2년 차를 두고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영국으로 와가지고 왕이 됐던 제임스 1세는 악마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로테스탄티즘에 입각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경도되어 있는 왕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고 가톨릭적인 해석이 아니고 다 악기들이다. 악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은 전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 악의 사제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령은 어디서 와요? 지옥, 연옥, 천국에 어디 중에서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예, 천국에 있으면 올 필요가 없죠. 뭐 편하고 뭐 한데 뭘 관심 갖겠어요? 지옥에 있으면 다시 어떻게 영원히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재판 다 끝났어요. 대법원 선고까지 다 이제 모든 게 끝난 상태예요. 중간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씻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는 소위 말해서 그 회색지대에 있는 존재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이게 과연 이 유령이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내 아버지가 맞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나를 오염시켜가지고 내 영혼을 저주의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 악기인지 끝없이 탐구해야 돼요. 바로 그게 햄릿의 추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작부터 바로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5분 안에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고, 질문을 제가 미리 받았는데요. 오늘 지금 여기 와서 받았습니다. 미리 받았다는 말씀은.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셰익스피어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확대하는 그 굉장히 범위가 큰 질문이 3개가 있어요. 아마 한 하루 정도 강의해야 될 정도의 큰 질문들이더라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조금 그 미진했던 부분들은 이제 그 엮어 나가는 식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작품이 5막으로 되어 있고 장면이 20개짜리입니다. 특히 4막은 7개나 돼가지고 엄청 바뀌어요. 5막은 2개로 되어 있고 2막이 2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덕백이 햄릿이 혼자서 하는 방백 말고 그것만 해가지고도 7개가 됩니다. 그만큼 덕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셰익스피어하고 관객들하고 맺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독자, 관객과 작가와 배우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서로 묵인해줘야 되는 약속이 있어요. 가령 일본의 노극 같은 경우에서 이걸 이제 그 북경의 그 베이킹 오페라라든지 일본의 그 가부키나 노 같은 그 작품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면, 보고 뭔 말인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약속에 대한 독자나 관객의 선험 지식이 필요합니다. 선지식이. 근데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될 뿐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연극을 보시다가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돈다든지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거든요. 저 자식 술 먹었나 왜 빙빙 돌아? 이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종의 장면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관객들한테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관객과 그 저자와 배우들 사이에서 일종의 이제 묵계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독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독백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또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의 역할 같은 걸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냥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갈등과 고뇌가 엄청 크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관객들한테 속마음을 털어내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저 친구 독백하는구나 하면, 그래서 자신의 세상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갈등에 찬 생각들을 많이 전해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뭐 그런 독백도 많을 뿐더러 솔리로퀴라고 하는 의문문으로 시작을 해요. 끝없이 탐구, 퀘스트, 탐구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탐구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햄릿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실성에 대한 추구, certainty에 대한 추구와 그 다음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회의주의적 생각들이 갈등하면서 끝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해소가 되는 지점이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묘지 장면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사막에서 햄릿이 대체로 생각하실 때 햄릿이 뭐 우유부단하고 그러는데 앞뒤 생각 안 하고 칼부터 빼고 살인도 많이 하고 지독한 놈이에요. 양심도 없어요. 자기를 염탐하러 왔다고 해가지고 친구들 그냥 단칼에 다 사지로 몰아내는데도 눈끄떡도 안 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는 생각도 없어요. 아주 그 강한, 아주 표독스러운 인간이에요. 작품에서는 계속
젊은 햄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젊은 햄릿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굉장히 아주 혈기왕성하고 앞뒤 생각 안 하고 아주 그 칼부터 뺄 수 있는, 그런데 작품에 그런 과정에서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내가 과연 이것을 확실한 건가,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게 명분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게 사적인 복수가 아닌가. 사적인 복수는 기독교에서 복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이 것 중에 지금 어디서도 못 보셨을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독백 2막에 나오는 투비와 나투비의 그 비를 그 비교 신화학자인 두아멜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의 그걸 빌려다가 투비와 나투비가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그 트루스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해가지고 번역을 해놓은 그 설명을 해놓은 거는 오늘 이 강의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아마 그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든지 아마 외국에서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저도 햄릿에 대해서 수없이 강의도 했고 책도 냈고 뭐 번역뿐만 아니고 강의록에 대한 뭐 해설도 쓰고 수없이 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이제 부탁을 받고서 지금까지 제가 했지 않았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찾아보셔가지고 뭐 읽어버린다면 수 있는 얘기라 하면 굳이 제가 여기 와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아무 데서도 안 했던 이야기, 뭔가 새로운 거를 말씀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작품 딱 펼치자마자 1막 1장의 얘기가 거기 누구냐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밤에 보초 교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1, 2시에 가면은 정말 한겨울에 일어나기 힘들죠. 그때 보초 교대하러 가면은 저기 보초 서고 있던, 원래 선임 보초 서고 있던 사람이 암호라고 대라고 거기서 먼저 말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얘기를 하지. 내가 지금 총 들고 보초 교대하러 가면서 저기 보초 쓰고 있는 사람한테 이놈아 암호대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게 시작하고 있어요. 보초 교대하러 가는 버나도라고 하는 사람이 보초를 쓰고 있는 프란시스코라는 사람한테 거기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것도 정확하게 밤 12시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요. 성마루에 있어요. 1막 2장은 다시 궁정 안으로 그거 전부 이렇게 교차되면서 가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퀘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만 해도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다른 어떤 작품보다 길거든요. 4,000행쯤 돼요. 보통 아까 질문에 여기 나왔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맥베스하고 햄릿하고 이런 다른 작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가장 먼저 달라요. 길이가 달라요. 맥베스는 제일 짧은 작품입니다. 2,500행 정도 안 돼요. 이건 4,000행쯤 된다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질문이라고 하는 퀘스천이라는 단어만 17번 나와요. 저기 나중에 묘지 장면에 가면은 한 332행쯤 되는 데서 퀘스천이 68회가 돼요. 계속되는 질문.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자신이 지금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찾아가고 있는 클로디우스라고 하는 현 왕도 햄릿을 끝없이 질문합니다. 햄릿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호 스파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왕은 왕대로, 햄릿은 햄릿대로. 그래서 다른 주변 사람들 다 동원해요. 그래서 파국에 가면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무대 위에서만 마지막 5막 2장 가면 8명이 죽습니다. 가장 많이 죽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돼가지고
거의 질문으로 끝이 나는데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끝없는 그 의심, 예, 이 의심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이제 다우트고요. 예, 라틴어로는 두비따레인데 이 두비따레라는 말이 두비타티오,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택의 과정에 기로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일종의 햄릿의 입장에서는 범인을 추구해가는 과정이고 바로 그게 행위의 일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행동이 없는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낭만주의자들이 햄릿을 우유부단하게 아주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 내면적으로 여성화된 인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햄릿, 셰익스피어가 제기하는 햄릿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우스를 앞뒤 안 보고 이 쥐새끼 같은 놈하고 바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별로 후회도 안 해요. 굉장히 과격한 친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런 확실성의 추구의 과정이 끝없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지점이 얼핏 보면은 우유부단한 인물로 제기되고 있는 지점일 거고,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그가 이막 2장에서 투비와 나투비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탐구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거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끝없이 주된 이미지가 이제 그 거울을 통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오늘 강의의 요지였습니다. 근데 그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라틴어로는 스페큘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울, 스페큘룸. 예.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심사숙고하다,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스페큘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스페큘레이트 하면 심사숙고하다, 비춰보다, 스펙테이터, 스페큘럼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관객들도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거울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이라는 사람이. 스펙테이터라는 말이 스페큘룸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요. 그래서 모든 관객들은 햄릿에다가 자신을 일부 투영하고 있어요. 우리 누구도 햄릿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다 햄릿의 모습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기본적으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다 아니고 끝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햄릿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 유일하게 약간 동성애적인 면이 좀 있어요. 햄릿한테. 호레시오라고 하는 독일에서 온 자기 친구한테 마지막에 호레시오가 햄릿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따라 죽겠다고 칼을 듭니다. 그러니까 너는 제발 이 행복을 참아달라. 그냥 죽어버리는 게 오히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마지막 단어가 펠리시티라고 나와요. 행복이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햄릿이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네가 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요. 너는 이미 클로디우스도 죽고 없어요. 2번 죽였어요. 한 번은 칼로 찔러 죽였고 한 번은 독배를 억지로 마시게 해가지고 독살시키죠. 제 아버지 죽였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죽여요. 복수를. 이 작품의 복수비극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작품이 복수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서로 비춰요. 거울의 이미지가 계속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라는 말은 강한 어깨라는 뜻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깨. 얼마나 완력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포르테르가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포틴브라스가 강한 어깨라고요. 이놈도 아버지 복수하러 나타난 놈이에요. 라에티스, 폴로니우스 아들도 아버지 복수예요. 햄릿, 레어티스, 포틴브라스 셋 다 복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다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들로 작용하고. 그런데 호레시오한테 죽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너마저 죽어버리면 내가 지금 이 복수 과정에서 죽어갔던 이야기들이 다 왜곡돼가지고 세상에 알려질 거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너는 살아남아서 후세 사람들한테 내 진실을 알려달라고 이야기 작가로 호레시오를 남겨놓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대신된 인물이에요. 작가의 모습으로 호레시오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이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마지막 장례는 햄릿은 왕자로 치러집니까? 뭐로 치러집니까?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은 포틴브라스예요. 노르웨이. 그런데 군인으로 조포를 쏘면서 군인으로서 언제 걔가 군대 간 적 있어요? 군인으로 치러줍니다. 왜? 자기 모습을 투영한 포틴브라스의 또 다른 포틴브라스로서의 햄릿이에요. 그래서 자기 장교들 4명 시켜가지고 관 매개해가지고 빵빵빵 대포 쏘면서 끝이 나요. 그만큼 이야기는 끝없이 변형되고 전유되고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걸 셰익스피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보여지는 것들, 이야기되는 것들, 전승되는 것들은 끝없는 시간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기본적인 문제, 그게 역사적인 감각이죠. 역사의식은 아니에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식에 찬 인간이 바로 시간 안에서, 세속적 시간이에요. 기독교적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만 존재해요. 바로 그 지점이 셰익스피어가 근대 초입에 선 인간으로서의 햄릿의 모습으로 끝없이 자기 회의하고 확실성을 추구하려고 하고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행동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행동이 약화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동과 사고를 이원화시켜 놓고 보면 말이 되지만 실제로 햄릿에게 있어서 사고 자체가 행동의 일부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그런 회의하고 자기 분열적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 과정에서 악에 보이지 않게 물들어가, 이게 살인자로 죽거든요 나중에. 결국 그런 그 모습을 햄릿에서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연은 이 정도 하고 질문이나 토론 쪽으로 이제 가면서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그 햄릿에 대한 뭐 상투적이든 일반적이든 아니면 또 전문적인 영역이든 각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햄릿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햄릿이라는 인간형 이외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 강자 선생님께서 캐릭터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만 그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대입시켜 보면 나는 그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 중에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르네상스에서 건드려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작년부터 봐왔던 르네상스 시기의 이 인문주의자들의 소위 인간을 불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만 믿으면, 그리고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신만 만나면 세속적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안정적인 확고한 토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 3세기는 그 유럽은 전쟁터의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 300년 동안의 평화로운 시기가 그 뭐 한 2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기였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개인들의 이 실존적인 물음들이 이제 중세 종교도 무너지고 한 상황에서는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늘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존재들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
군주제였고 한 사람이 자유로운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괴테의 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해석하는 과정들은 오늘 선생님 강연에서 나왔습니다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방식으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해석하는 주류가 또 있었고 심리학적 관점으로 그 캐릭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뭐 개개인의 성격을 분석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었고요. 제가 읽은 것 중에는 아주 이 대표적인 또 이 햄릿에 대한 분석으로는 독일의 정치 신학자인 칼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법학자입니다. 이 사람 작품 중에 햄릿이냐 헤큐바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햄릿의 역사적 현실로서의 당시 배경을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왕비, 그리고 왕, 그리고 햄릿 포함해서 당시 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 제임스 그때 당시는 5세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난 이후에 잉글랜드의 왕이 되면서 제임스 1세로 이렇게 되는데 그 메리 스튜어트 왕가죠. 스튜어트 왕가의 그 불행한 그 역사적 현실들이 그대로 바로 이 작품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분석을 했던 법학자, 철학자였습니다. 일종의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참 놀랐었는데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기존의 햄릿을 해석하는 틀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 진리의 문제 혹은 진실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끄집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철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 햄릿의 모습은 철저하게 이 인식론적 회의주의자의 모습을 보이는데 첫 장면이 우리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너는 누구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인간 본질에 대한 물음이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보면 이 햄릿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은 결국 남은 건 침묵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침묵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통해서 작품을 이렇게 내고 난 뒤에 300년 뒤에 가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주 유명한 괴팍한 철학자가 한 명 나옵니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 작품 중에 논리철학 농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침묵을 얘기를 했고 비트겐슈타인도 이제 이렇게 침묵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침묵하지 않죠, 그죠? 끊임없이 계속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인들도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마지막 남겼던 그 침묵이라고 하는 그 자장 안에 지금 우리는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먼저 우리 강도기 선생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3개의 질문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뭐 강연 중에서도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 햄릿이 나머지 다른 3개의 비극이죠. 오셀로라든지 맥베스라든지 리어 왕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이 3개 비극 작품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간단한 부분만 우리 강좌 선생님께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예.
예, 계속 다음번으로 이어지는 연속 강의의 주제들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는 쪽으로 제가 대답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다음번 강연자들한테 잘못하면 신뢰가 될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제 개인 생각을 그냥 한두 마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0년부터 1607년 정도를 셰익스피어의 이제 그 비극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11년, 13년까지를 공식적으로는 1611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요. 집에 날아갔어요, 고향에. 그러다가 공저로 1613년에 헤일 8세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그 여왕의 아버지죠. 그래서 1600년도 초, 이게 정치적으로 격변기거든요.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후계가 없이 죽고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이제 영국으로 런던으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왕위가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이방인이 오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풀어가지고 좀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의회하고 대립을 하고, 바로 그게 1649년에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진, 그게 전국 구체적으로는 영국 사회에서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유럽 쪽 국가에서는 그 역사서에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교도 혁명은 말을 쓰질 않습니다. 프랑스 역사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산층들, 소위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한테 세금 많이 내라가니까 반기를 들고 왕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게 청교도 혁명인데요. 바로 49년에 이제 이 제임스 1세 왕의 아들놈 찰스 1세가 영국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도끼로 목이 잘리는 영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합법적으로 왕을 처단한 거예요. 이제 그런 아주 격동의 시절이었고,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온 작품들인데요. 리에왕에 가면은 방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간 정체성에 대한 회의, 질문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해집니다.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대사가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거를 소설가 이인성 씨가 그대로 따다가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소설을 제목으로 붙여놨습니다.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햄릿에 가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신의 뜻에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종교적인 신비주의의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킹리어로 가면 완전히 거부됩니다. 그러니까 킹리어만큼 그 끝이 없는, 제대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기본적으로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질서가 됐든 정치적 질서가 됐든 뭔가가 원상이 되는 쪽을 전제를 하고서 비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리어 왕은 끝이 없어요. 그 점이 아주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고요. 맥베스는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제가 상상력에 관해서는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비극의 주인공이 악을 행하면서 내가 행하는 게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비극 작품에. 그게 괴테가 나중에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는 셰익스피어 동시대 작가인 말로우의 닥터 포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악마하고 24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전지전능한 힘을 부여해주면 나한테 나중에 네가 메피스토펠레스한테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알아요. 이게 악이라는 걸 안다고요. 근데 악을 알지만 악을 행하는 인간의 그 모순적인 그거가 맥베스예요. 맥베스 다 압니다. 지식의 비극이에요. 자기가 덩칸 죽이면 삼중에 살해를 하는 것도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어. 밀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거짓말했던 사람이 계속 밀려가듯이 그런 아주 정말 뛰어나게 상상력이 풍부한 인물이에요. 맥베스 자신은 나쁜 놈이지만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상상력이 거의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을 그대로 이렇게 전수받은 사람 같아요. 장군이지만. 오셀로는 장르가 특이하게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비극의 주인공들은 물론 이제 왕후장상 정치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왜냐하면 위상이 커야 되니까 그래야 비극의 주인공이 옆에 우리하고 동네 아저씨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외경감이 안 생겨요. 옆에 늘 고향에 돌아오면 영웅이 없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저놈 어렸을 때 저런 놈이 저게 뭐 뻔히 알거든요. 거리감이 없으면 경이로움이 안 생겨요. 근데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은 일부러 장화를 신켜가지고 큰 인물로 만들어놔가지고 갖다 저기 무대 위에 서게 했어요. 그리스부터. 그래서 부스를 신은 인물이 그게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예치의 시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오셀로는 이게 가정 비극이에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손수건을 매개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도메스틱 트리지드라고 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이 장르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비극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의 회의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치밀하고 가장 심오한 작품은 킹리어죠. 가장 우주적이에요. 인간과 그 허벌판 앞에 선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고요. 그렇지만 짜임새라는 가장 잘 만들어진 작품,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웰메이드, 정말 기가 막히게 아구가 맞게끔 빚어놓은 작품은 오셀로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라도 어떻게 건들 수가 없게끔 이렇게 맞아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음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음모가 하나라도 삐걱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아고라고 하는 그 천하의 이 못된 놈을 마키아벨리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면서 걔가 작품의 디렉터거든요. 감독, 연출, 배우 다 해요. 그 과정에서 소위 가정 도메스틱 트레지디라고 하는 이제 지점인데 이 오셀로는 최근에 와서는 인종주의 문제, 소위 말해서 요새 미국에서도 뭐 옐로우 그 동양인들한테 대해서 철회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인종주의적 편견이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를 이아고가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오셀로는 이거는 베니스 사람이 아니에요. 팔려온 용병 장군이에요. 군인은 군인인데 직업 군인으로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놈은 무어인이기 때문에 까무잡잡한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백인 그 부호의 여자 처녀를 지금 결혼하잖아요. 나이도 많이 차이나요. 그 16, 18 이런 처녀하고 30대 후반의 장군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적 편견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위 의처증을 너는 네가 지금은 그냥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네 백인 마누라가 이 깜둥이에 대해서 실증을 낼 것이다. 그리고 동네에 잘난 그 백인 남자들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심어줍니다. 계속. 그게 손수건 사건으로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사랑을 주제로 하는 두 권의 서사시가 있는데 이 작품들을 비너스와 아도니스 작품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예, 거기 질문을 일단 그 비너스와 아도니스는 서사시는 아니고요. 예, 서사시하고
설화시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 이건 설화시입니다. 내러티브 포엠이에요. 서사시는 아닙니다. 서사시는 세 번째 질문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서사시하고 설화시가 다른가? 이야기가 있는 장시를 설화시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시예요, 이야기시. 어떤 이야기냐면, 그 노마에 네로의 진리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섬에 유배돼가지고 썼던 오비디우스라는 노마 시대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저희 나라에 번역 많이 된 건 뭐 책이 많습니다. 이 사람 문화인류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그 공부를 하고 영국의 프레이저 같은 사람도 번역을 많이 다 했던 사람이에요. 오비드예요. 이 사람이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뭐 죄를 져가지고 동물이나 식물로 되는 이야기입니다. 변신 이야기 하니까 다른 인간이 다른 거로 변하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비드의 이야기, 오비디우스, 영어로는 오비드, 라틴어로는 오비디우스. 이거는 대체로 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인간보다 못한 단계로 거듭나는 것, 윤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신이 된다든지 인간이 죽어서 오디푸스 나중에 두 번째 작품에 보면 신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디푸스는 오디푸스 티라누스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아까 제가 그 비교해서 그 했던 말씀인데 이것도 또 이게 좀 길어지는데 우리말로 오디푸스 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번역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오디푸스 티라누스예요. 티라누스라는 말은 바실라우스라는 단어하고 다른 뜻이에요. 세습적인 정통의 왕은 바실리카, 교회 성당에 가시면 유럽에 가시면 바실리카라고 있죠? 제일 안쪽에 제단 쪽에 있는 정통의 왕은 바실리우스예요. 그리고 가령 이성계처럼 찬탈해가지고 왕인 아까 클로디우스처럼 그런 왕은 티라누스입니다. 그게 영어로 폭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타이런트예요. 그래서 그 오이디푸스는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된 놈이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묘하게 그렇게 티라누스라고 마치 공룡 이름 같죠?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 번역할 때 오이디푸스 더 렉스, REX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 그대로 갖다가 킹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그거 번역 굉장히 아주 틀리진 않았지만 맞지는 않아요. 근데 바로 그런 오비디의 변신 이야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굴뚝쇠니 그다음에 나이팅게일 이런 거 형부한테 혀 잘라가지고 강간한 거 알렸다가 도망가고. 근데 셰익스피어가 그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요, 셰익스피어를 이해하시려면 약간의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셰익스피어가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훌륭한 작품을 썼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작가가 아니고 베이컨이다, 아니면 옥스포드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세대 때, 저는 서당을 안 다녔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 때는 저희 할아버지도 서당 혼장하셔가지고 문도비가 있는데요. 사서성경 그거 서당에서 다 공부하잖아요. 천자문 이상 하잖아요. 웬만큼 조금 다 오래 다니면. 근데 셰익스피어는 문법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문법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거기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등학교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니까 중학교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있겠네? 그러면 초등학교 나온 놈이 이렇게 많이 알아? 천만에요. 문법학교 나오면 그 다음이 유일하게 있던 대학.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갑니다. 그 다음이 있는 학교가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랜마 스쿨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치면 대학 2학년에 해당되는 대학 예과 학생입니다. 예과 학생. 그 그랜마 스쿨 선생이 누구 한 줄 알아요? 거기 가서 그 학교 선생을 누가 했겠어요? 당시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마의 고전들을 읽었어요. 그리스 언어는 안 했어요. 르네상스 하면 고전에 발견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스 말은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영국에서도 웬만한 사람들 모릅니다. 대부분 다 키케로가 번역한 그리스 작품을 읽었지 라틴어를 읽었다고요. 그런데 그 셰익스피어가 다녔던 그랜마 스쿨의 교재가 오비디우스의 메타모포시스였어요. 전권을 읽은 게 아니고 발췌해서 읽었는데 유명한 이야기들은 거기 다 라틴어를 읽었다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시를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비너스는 다 아시다시피 사랑의 여신이죠. 그런데 셰익스피어 시대에 속어로 비너스라고 하는 단어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비너스의 여사제 그러면 창녀집 아가씨예요. 근데 이 여자는 유격의 화신이에요. 색욕이 넘쳐가지고 이 젊은 미동 소년인 아직 청소년, 그러니까 약간 그 성적으로 중간 상태에 있는 애예요. 아주 성인이 안 됐다고요. 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구애를 하는데 이놈은 막 답답해가지고 못 견뎌하고 이제 사냥으로 도전해. 사냥이라고 하는 건 서양에서 성인으로 가는 귀족 계급의 세례 의식입니다. 남자들한테 기사가 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사냥으로 다니다가 코뿔소한테 멧돼지의 그 나온 터스크라고 하는 이 양쪽에 나온 뿔 있죠? 거기에 사타구니가 찔려. 성적인 이미지예요. 사타구니가 찔려가지고 죽는데 이 젊은 아도니스의 흘린 피에서 그가 죽어가지고 아네몬의 꽃이 탄생했답니다. 그런 탄생 설화를 변신 이야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가벼운 터치로 그렇지만 굉장히 리얼하게 잘 그려놓고 있어요. 이것과 대비되는 작품이 누크리스의 겁탈이라고 하는 강간이라고 하는 이제 노마의 공화정의 탄생 과정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런 거 이야기시예요. 노마사의 이야기를 일부 혹은 변신의 이야기 이런 거를 이야기가 있는 시, 그냥 서정시나 서세시하고 달리 극시와 달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시. 그런데 이거는 약간 소극적이 좀 코미디하게 다뤘고요. 누크리스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뤘습니다.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아마 그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지금처럼 영국이 그 16세기 후반, 17세기 초엽에 역병이 엄청 심했어요. 런던 인구의 3분의 1까지 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격리 수용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그 당시에 플레이그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방역 때문에 이렇게 격리시키는 걸 쿼런틴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지금 대부분 2주 하잖아요.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면요. 쿼런틴이라는 말은 사주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4주 동안 격리시켰어요. 더 위험해서. 그게 이제 콜레라 같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 물로 먹이고. 그래서 극장 그렇게 되면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똑같은 건데요. 돈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다 컨트리 하우스가 있어요. 시골 별장. 뉴턴이 그 사과 떨어지는 데 가서 시골에 가가지고 누워 있다가 만유인력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역병 때문에 간 거예요. 사과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만유인력 발견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역병 피해서 다 시골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흩어진다고요. 근데 이제 고갈데 없는 런던의 가난한 백성들은 전부 다 밀집돼가지고 전염병 걸리죠. 4주 동안 격리하는 것 때문에 쿼런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극장이 전부 다 지금도 극장 못 가잖아요. 조금만 전만 하더라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극을 못 하게 되니까 작품을 안 되게 되니까 그냥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족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을 쓴 고 1592년, 94년, 6년까지 그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시를 쓴 거예요. 그 과정에 소네트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근데 선생님 지금 5분 남았는데 세 번째 답변을 하시면 우리 플로에 계시는 분들 질문을 받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혹시 세 번째 질문은 한 30초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물음은 햄릿 이야기의 원전과 관련이 있는 서사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짧게 소개를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예, 다른 질문을 받기 위해서 이 질문은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세계 3대 서사시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3대 서사시를 영국에 하나 있어요. 존 밀턴의 17세기에 신라권, 호모의 서사시는 뭐 다 아실 거니까. 그 다음에 노마의 건국 신화를 다루고 있는 이니아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니아드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영어로 이니드. 이게 트로이가 멸망하고 노마만 간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그 햄릿에서 극중극단에 오니까 이야기를 해보라고 시키는 거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게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했던 카ల్ 슈미트의 그 헤큐바 얘기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거는 사실 말로우의 다이도라고 하는 비극에서 더 이미 이용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갖다 쓴 겁니다. 예. 예. 혹시 플로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예. 제일 뒤쪽에 계시네요.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건보동에서 왔습니다. 예. 건보동에서 왔고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명강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우리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대가라고 들었고요. 그 셰익스피어가 곧 국력이라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째 또 두 번째는 그 교수님이 여기서 썼는 책, 내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을 지난주에 읽어봤는데, 어떤 데는 그 왕을 보고 왕이라 그랬다가, 또, 예, 그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햄릿을 보고 세자라 그랬다가 태자라 그랬다가, 또 왕을 보고, 잠깐만요. 왕을 보고 전하, 상감, 폐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소개하실 때 셰익스피어 얘기하실 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가령 토마스 카일라일 같은 사람은 영웅숭배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영웅으로서의 시인으로 이제 단테하고 셰익스피어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카일라일이 아주 한 건방진 말이에요. 영국의 셰익스피어하고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도의 그 서사시 전통 속에 마하바라타라든지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이 빅토리아 시대 사람이니까 약간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이제 그런 그 문화적 자부심, 그러니까 민족 시인으로서 뭐 우리는 이제 자꾸 김서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19세기에 이제 대중교육이 확대되고 그럴 때 저희 국민시인, 내셔널 포엣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영국에서 그렇게 이제 위상을 높여놨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2차 대전 때 이제 헨리 5세 같은 작품이 엄청 인기 있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건데 지금도 셰익스피어는
세계 곳곳에서 아까 햄릿만큼 많이 얘기되는 작품보다고 했는데 1957년에 하버드 대학의 해리 레빈이라고 하는 비교문학자가 토론토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그때 거기서 한 얘기가 햄릿에 관해서 12일에 한 번씩 책이 나온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책이나 연구 논문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5일에 한 번 정도도 안 되게 나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셰익스피어는 문화 자본입니다. 영국을 거의 먹여 살렸다시피.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먹고 사는 게 금융업하고요. 식민지 다 뺏겼잖아요. 금융업하고 그다음에 영어 텍스트, 영어 교재, 영어가 체계가 됐으니까 그거로 거의 뭐 먹고 사는데 그 중에 소위 컬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문화 자본으로 으뜸가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뭐 그거 이제 그 모든 영화, 연극, 뭐 오페라, 뮤지컬, 뭐 로미오 줄리엣은 헐리우드에 가가지고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번스타인의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깽들의 이야기로. 두 번째 이제 질문에 칭호가 약간씩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야만 되는 번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으로 가가지고 채용이 됐습니다만은 해방 직후에 거의 유일하게 그때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한국 지식인들이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일본 가서 유학을 하는데 설정식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뭐 따로 대학원은 공부를 안 했어요. 2년 동안 따로 셰익스피어를 공부를 더 하고 왔습니다. 설정식이라고. 나중에 6.25 때 정전협정 북한 측 수석 통역관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한국에 물론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남한 사람이죠. 근데 해방 그 와중에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 대표적인 시집이 종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근데 영어를 너무 잘했던 분인데 그분이 일본어가 아니고 그 초기 작품들은 제가 일본에서 번역한 걸 다시 번역한 거예요. 중역이에요. 하무레트라고 하는 작품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 작품이 왕실의 아까 뭐 정치적인 얘기하셨는데 왕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선의 궁중 언어에 써야만 그 맛이 난다 해가지고 햄릿을 동국마마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예. 근데 지금 독자들은 못 읽어요. 말이 어려워서. 근데 폴로니우스가 클로디우스를 한테 부를 때는 전하라든지 뭐 마마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에 비서실장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칭호가 조금씩 달라져야만 이제 그걸 서사학에서는 데이트 포인트라고 따로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게 부주의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번역자가 막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읽는 분들한테는 조금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맥 때문에 이렇게 전달해야만 의미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뭐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말장난이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셰익스피어를 제가 이제 질문 많이 받는 겁니다. 셰익스피어 어떻게 하면 제가 심지어 뭐 그 한국에 내노라는 영문학자들한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셰익스피어 독법이 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읽어야만 그 읽는 문법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요. 근데 다들 제대로 좀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다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 원문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제대로 읽으려면.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Who's there? 그러니까 they answer me, unfold yourself 이렇게 하는데 unfold 하면 접어놨던 거를 이렇게 펼치는 게 unfold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닫이한 그 접이식 문을 folding door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fold라고 하는 건 꼭꼭 싸매놓은 거를 풀어 헤쳐가지고 이렇게 펼쳐놓는 거거든요. 그게 옷의 이미지라든지 천의 이미지라든지 뭔가 비밀을 풀어 헤치는. 그 처음부터 셰익스피어가 이미지를 계속 써요. 그런데 그래서 극중극도
나중에 아가사 크리스티가 거기서 갖다 쓴 제목이에요. 지돛. 그게 왕을 잡기 위해서 지돛을 놓잖아요. 근데 그게 곤자고의 살인인데 저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햄릿이 왕한테 지돛이에요. 그래요. 마우스트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햄릿이 그 연구 끝난 다음이에요. 폴로니스 죽일 때 이 쥐새끼야 그래요. 계속해서 그걸 맞물려 들어가요. 셰익스피어가 한번 꽂히면 그 거덜 날 때까지 그 이미지나 의미를 우려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햄릿한테도 왕이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해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장난쳐가지고 저는 너무나 햇빛 안에 있습니다. I am too much in the sun 그러는데 그 SUN하고 SON하고 발음이 똑같거든요. 태양하고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전하의 은총을 너무 많이 입고 있습니다. 전하의 아들로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엿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번역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귀신이 재주를 준 사람도 그건 안 됩니다. 마치 그 불확정성 원리처럼 한쪽으로 번역을 하면 한쪽이 죽어요. 그러면 그걸 매번 줄을 달아야 돼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조금 그렇게 함으로써 좀 난관을 피해간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지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고 틀리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 사마천의 사기 번역한 미국의 학자들하고도 미국에 있을 때 얘기해 보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번역이라는 게 정도의 문제로 이제 서로 그 합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어법으로는 우리가 지금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게 똑같이 해버리면 예. 번역자도 능력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독자들이 안 읽어버려요. 고전 우리나라 한중록 고전 읽으라고 하면 학생들 읽겠어요. 출판사에서 일단 안 됩니다. 출판사에서 안 받아줘요. 네. 근데 선생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지금 5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선생님이 허락하신다면 한 분 정도 제가 괜찮겠습니까? 한 분 정도 더 받겠습니다. 한 분 정도 질문을 없으시면 혹시 우리 선생님 햄릿을 빌려서 오늘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혹은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햄릿이라고 하는 이 소위 그 문학으로 치면은 그 그림의 비유에 그 모나리자라고 그러거든요. 다들 얘기하는데 그 햄릿이 폴로니아스인데 구름을 보면서 저게 뭐 같아요? 그럼 물어봐요. 그러니까 족제비 같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낙타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또 폴로니우스가 금방 말을 바꿔가지고 왜 낙타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은 벌써 햄릿이 얘기하는 바로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작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심 관점하고 맞춰지는 부분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 엘리어트라고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린다 그랬어요. 왜? 나이대에 따라서, 경험의 폭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만큼 훌륭한 작품을 쓰는 문학인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셰익스피어한테 자꾸 나를 노출시키는 것밖에 없죠.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침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자료 뒤에 있습니다만 오셀로를 만나겠습니다. 질투인가 무지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영원한 현대인 햄릿을 강연해 주신 우리 박우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